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의 최병철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비디오를 켜고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왜냐하면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면 여러분들이 듣는 중에 집중력이 상실되죠. 그래서 아마 다른 일을 하시게 되고, 그러니까 또는 주무시게 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화면을 켜시고, 정 어려우신 분들은 뭐 편안하게 또 그냥 들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연초에 독서에 대한 계획들을 다 세우셨을 텐데 또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약간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데, 말씀드렸던 대로 3월 달은 대학이 개학을 하는 그런 시기니까 개학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좀 스토리텔링 중심의, 조금 읽으면 머리로 생각 안 해도 되는 그냥 마음만 좀 느껴지는 이런 류의 책을 만났다면, 오늘은 글이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을 한 권 선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사고력의 깊이라는 것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본다면, 가끔씩 이런 류의 책도 한 번씩 만나서 헉헉 소리가 한 번씩 나게끔 돼야 우리의 어떤 내공이 좀 키워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책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 한병철이라고 하는 제독 철학자,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실력 있는 철학자로 평가받으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썼던 불안사회라고 하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왜 이 책을 선정했느냐? 이분이 쓴 책은 여러 권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뭐 이분 책을 아주 그냥 집중 독서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근데 왜 불안사회를 먼저 선택했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극도로 불안합니다. 뭔가 결정이 내려질 텐데 그 내려진 이후에 불안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입으로 내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굴 만나서 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 불안을 그냥 뭐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에서의 이야기라는 것은 뭐 굳이 애써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점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렸느냐? 결국에 이건 양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불안을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4명이라면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불안이 더 크잖아요. 이제 희망을 말하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분은 제목은 불안사회라고 지었지만 말하는 내용은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을 선정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 머리 스타일 보니까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박수현 선생님처럼 저렇게 이마를 탁 드러내시고 머리를 뒤로 이렇게 묶으신, 만연해진 불안의 분위기는 희망의 싹을 질식시킨다. 불안으로 인해 우울한 기분이 널리 확산된다. 불안과 르상티망 대중을 우파 포퓰리즘으로 인도한다. 우리 사회 지금 현재 모습을 이 짧은 문장 하나로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썼죠? 희망의 싹을 질식시킨다. 그러니까 표현 기법이, 이제 조금 더 소개를 받는 것들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사롭지 않아요. 희망이 적어졌다, 희망이 사라졌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의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질식시킨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와닿는 강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의 어떤 이런 것들을 느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달 저희 후원 내주고 계신데, 지난주에도 정현숙 선생님께서 후원금 약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맨날 이런 걸 놓쳐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잘 못 드리는데 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자, 책을 쓰신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고려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독특하죠. 공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여길 졸업하고 포스코에 가서 일을 한다면 공돌이로 살기엔 내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독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메넨대학교에서 철학, 독일 문학, 가톨릭 신학,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어서 그 다음에 베를린 예술대학교 철학문학과 교수를 지냈고,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그의 대표작 피로사회, 이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피로사회란 이 화두를 던진 분이 이분이시고, 그 외에도 투명사회, 에로스의 종말, 서사의 위기, 최근에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던 관조하는 삶, 이런 류의 책들을 쓰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불안 사회에서, 불안이 잠식한 사회에서 끊어져 버린 연대와 만연의 혐오의 경종을 울린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희망에 관한 그간의 무지한 착각에서 벗어나 위기를 극복하고 비로소 생기로운 삶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 책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분이 어떤 류의 사람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모 신문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먼저
알려드리고 책을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기자가 물어요. 사람이 돈처럼 생겼다고 말하는데 사람이 돈처럼 생겼나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선 자기 얼굴이 없다. 너도 나도 돈처럼 빵처럼 변한다. 다른 얼굴도 사유도 희귀해진다. 인공지능처럼 계산만 추앙하고 사고를 안 하니까. 와, 그러니까 사고를 안 하는 인간은 그놈이 그놈이다 그 말입니다. 빵처럼 생겼다 이런 이야기죠. 돈만 생기면서 다른 사람은 사고하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쓴 책 정보의 집에서 정보를 아주 격렬하게 난도질했다. 정보가 슈퍼빌런이더군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정보는 인식과 사고를 파편화시켰다. 사고는 머물러야 싹 트는데 정보의 시간성은 순간이다. 휘발이다. 민주주의 시간은 지속인데 인포크라시스는 순간성이니 서로를 알아낸다. 밀어낸다. 담론이 아닌 정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은 충동을 따라간다. 답변하는 내용이 그냥 바로바로 직접 해석된다기보다는 한 번 되씹어야 이 뭔 말이지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이런 문장을 자연스럽게 구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한국말이 좀 어눌다 보니까 이제 이 원어적 표현들을 많이 인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현대인을 정보를 먹으며 사육당하는 가축이라 칭했다.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그저 가축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저 가축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가축이 만든 챗GPT는 사용해봤나 이렇게 이제 비꼬듯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바보 같은 놈, 바보가 뭔가 앵무새처럼 누가 한 말을 반복이나 하고 있으니 이는 과대평가된 장난감일 뿐이다. 철학은 마술이다라고 했더니 AI가 그러더라. 아닙니다. 철학은 학문입니다. 언어 편집기는 흉내 잘 내는 계산기에 불과하다. 생각은 다르다. 생각은 없는 것을 창조하는 행위다. 21세기 위대한 시민이 어쩌다 가축의 몸을 견디고 있는 걸까요? 가축은 압박받지 않는다. 정보의 먹이를 받아 먹으며 쾌락을 느낀다.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생기고 노예 반란이 일어나겠지. 가축은 가축이 되면서 스스로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한다. 완벽한 지배, 완벽한 신자유주의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답변을 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심도 있는 토론을 하려고 치면 무한한 세계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답변들이죠. 그래서 가축은 압박받지 않는다. 우리가 돼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돼지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때 되면 밥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압박받지 않죠. 정보의 먹이를 받아 먹으며 쾌락을 느낀다. 요즘 챗GPT에 가서 뭐 하나 질문해보면 답변 또박또박 하는 게 신기해가지고 거기서 쾌락을 느끼면서 우리는 지내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들려준 답이 무슨 절대적인 답인 양 거기에 매몰되면서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살아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요즘 만날 수 있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정보화와 신자유주의가 만나 정보자본주의가 탄생한 것인가?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자극해서 이걸 무한 성과를 만들어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주자 뭐 이런 맥락에서의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거기에 정보화라고 하는 놈이 기가 막힌 수단 매체로 활용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정보화 플러스 신자유주의 이퀄 정보자본주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기자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 정보자본주의 시대는 지배하는 사람도 지배자도 없다. 항의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는 군중에 비해 가축은 울타리를 넘지 않고 그 안에서 평화롭다. 울타리 밖에는 정보의 밥이 없으니까 사육은 무리의 욕구를 만족시켜서 고기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다. 정보화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안에 가둬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먹이 때문에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우리에 갇혀 살면서도 그것을 만족해하고 살아간다. 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충격적인 철학자는 시인이라고 했잖나. 최근에 인터뷰했던 제레미 리프킨은 자신을 학자가 아닌 행동가라고 소개하더라.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의 이야기를 운 좋게 겪은 사람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제레미 리프킨은 말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글쎄 행동은 하는 것이지만 시는 되는 것이다. 시가 되기 위해 나는 피아노를 친다. 이분이 피아노를 친다고 그래요. 철학자가 왜 피아노를 치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반색하며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 피아노를 친다.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 피아노를 친다. 더러움이 쌓이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는 행위는 나에게 청소의 리추얼이다.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 슈만을 친다. 내 사고는 음악에서 나온다. 강의할 때 피아노를 가져다 놓으라고 한다. 바흐, 슈만, 라흐마니노프를 치면서 내 책을 읽는 콘서트도 한다. 피아노를 치면 내 사고의 음악성 음조를 함께 느낄 수 있다. 제가 우리 최원기 단장님하고 지금도 아직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북앤 뮤직 콘서트 이거를 지금 제가 돈을 좀 받고 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 파워가 약해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이거 예술가를 모시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랬다. 사랑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없는 것을 본다고. 희망이 없으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한다. 기계는 미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계산을 잘하는 기계는 그 영리함으로 인간을 지배할 수는 있다. 망치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망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도구가 흉기가 되는 거지.
제가 요새 지금 읽고 이제 정리가 끝난 책이 넥서스인데, 유발 하라리의 이 넥서스에 이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해놓습니다. 망치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망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이분이 지금 깔끔하게 정리하죠. 그러니까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책이 이번에 쓴 책은 680페이지던데, 이분은 뭐예요? 아주 깔끔하게 인용을 해서, 그래서 이분 책이 온갖 철학자들이 다 등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분이 어떤 분이 조금 이해가 되셨죠? 여기 한국 정치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니까 난 독일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 요즘도 몸싸움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러나 이렇게 물어요, 오히려. 대의민주주의가 무용함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한번 짚고 가보자고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인내도 경청도 담론도 없다. SNS 정치가 모욕과 자극으로 시간을 파편화시켰다. 민주주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도다. 공론과 담론은 단번에 무르익지 않는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에 어떤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어요. 꿈꾸는 인간, 자유로운 인간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달빛과 함께 춤을 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제일 하단에 먼저 백치가 돼야 한다. 먼저 백치가 돼야 한다. 있는 것을 내야 새 것이 창조된다. 너무 많은 정보를 찾으면 지나치게 똑똑해진다. 백치가 돼야 한다. 전부 똑똑하면 전부 똑같아진다. 하지만 정보 사회에서 배치가 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머물러야지. 정보 자본주의 사회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각오가 필요하다. 굶어 죽고 추방당할 각오로 머물러야 한다. 굶어 죽고 추방당할 각오로 머물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지켜내기 어렵겠죠. 자, 이 책이 조금 난해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제가 미리 던져드릴 테니까 이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책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꿈은 잃어버린 것입니까? 빼앗긴 것입니까? 불안 사회를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희망과 낙관주의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먹고 사는 자체로서의 삶과 의미 있는 삶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작가가 말하는 방법에서 연대, 공감, 희망의 순서는 무엇이 좋을까요? 질문만 봐도 무슨 이야기가 지금 이 책에 적혀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연대, 공감,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연대, 희망은 순서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공감되지 않는데 연대가 될 것 같지도 않고, 희망이 없는데 공감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공감이 안 되는데 희망을 가질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아주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지금부터 책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해 놓은 책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집어삼킨 불안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은 쫓기듯 주식 투자를 하고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다. 직장에서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체력과 정신을 갈아놓고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해 진심 없는 인간관계에 매달리기도 한다. 전에 없던 팬데믹을 겪은 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전쟁, 기후위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체제가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불신은 우리 사회를 더욱 개인주의적으로 만들고 있다. 저기서 국가나 체제가 우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 코로나19 때 증명이 됐죠.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전 세계가 목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굉장히 많은 역할을 국가가 했는데 다른 나라는 죽으라고 내버려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혼자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개 속에 갇힌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희생과 막연한 체제에 지쳐가고 그 와중에도 늘어만 가는 경쟁과 성과 강박 속에서 연대와 공감은 힘없이 붕괴된다. 실패에 대한 불안, 뒤따르지 못하거나 도태될 거라는 불안이 우리의 자아를 빼앗는다. 오늘날 불안은 사실 영구적인 재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안의 체제로 인한 것이다. 이 체제는 사람들을 서로에게 떼어내 개인으로 존재하도록 만든다.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에 대한 강박은 연대를 끊고 개인을 고립시킨다. 불안이 지배한 곳에 자유란 없다. 그러니까 불안이 지배하는 곳에 자유란 없다. 이 말도 한번 이렇게 씹어보기 굉장히 좋은 문장인 것 같죠. 그래서 누군가를 구속시키고 싶으면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엄마 아빠들은 여기 아주 선수들이죠. 우리 아이들을 극도의 불안감에 빠뜨려서 지 맘대로 못하도록 하는데 아주 선수죠. 우리는 중간고사가 코앞인데 지금 놀 정신이 있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들. 불안과 자유는 상호 배타적이다. 불안은 사회 전체를 감옥 수용소로 만들어버린다. 불안은 이정표는 세우지 않으면서 오로지 경고 표지판을 세울 뿐이다. 와, 박수. 불안은 이정표는 세우지 않으면서 오로지 경고 표지만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라는 이정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지마, 큰일 난다, 가만 안 둔다, 전부 경고 표지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불안이 극대화돼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도 감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졌을 때 우리의 사고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지를 체험해 보려면 저는 이분의 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안사에서 사람들은 늘 불안에 찬 눈으로 삭막한 미래를 곁눈질할 뿐이다. 어디에도 희망은 없어 보인다. 사람들은 하나의 위기에서 다음 위기로, 하나의 재앙에서 다음 재앙으로, 하나의 문제에서 다음 문제로 줄타기를 하며 살아간다. 불안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저자는 희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희망은 전진이다. 미래도 없고 연대도 사라지고 깊은 무기력에 빠진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망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에게 희망에 가는 긍정적인 기억 따위는 없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있죠. 그죠? 살아보세라는 희망.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와 봤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향수에 너무 많이 취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부터 희망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의미 없는 환상을 만들어내며 실제 삶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다고 얘기했다. 심지어 희망하는 것은 도피하는 것, 발 디디고 살아가야 하는 현재의 삶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와, 이게 사실은 얼마나 예리한 분석력입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서 꿈을 말해요. 아, 저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너 미친 거 아니야? 하던 일이나 똑바로 해 임마,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희망이나 꿈을 말하면 도피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현재의 삶을 제대로 못 해내니까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네 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짚어내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희망이 소위 회피하는, 심지어는 배신한다고들 말하는 삶 자체 또는 그 자체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저 영양분을 섭취하면 되는 삶, 그게 당신이 원하는 삶인가? 그럼 그 영양분을 뭐 사료 먹을까 비료 먹을까 뭐 이거 고민하면서 사는 게 삶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불안사에서 철학자 스피노자, 비트겐슈타인, 에레이 프롬, 하이데거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을 이 사람은 이 책에다가 엄청나게 인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 나가면 이런 철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 희망에 관해 제대로 아는 것으로부터 사회적 개인적 불안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의 시대에서 연대와 공감, 희망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결코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요새 다음 주 되면 아마 우리나라의 극도의 격렬한 불안 사회로 치달을 거라고 예측이 되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끼리라도 그런 불안 사회에 동조하지 말고 희망을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자가 서문을 써놨는데 서문이 사실은 전체 다예요. 그래서 이 책은 장점이 있다면 서문만 읽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압축되어 있는 서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위태로움, 위태로움이 10년 전에는 피로였다면 지금은 불안이 아닐까. 예전에는 피로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위태롭게 했다면 지금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를 한번 읽어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달빛과 함께님 가셨네. 자, 이정숙 사장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망의 바닥에 도달할 때가 종종 있다. 다시 올라올 힘이 없을 때 희망의 정신이 있어야 비로소 그 절망의 바닥에서 두 눈을 뜨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사랑의 수고로움이 모두 흩어져 사라지고 고요해진 밑바닥에서 손으로 다시 흙을 치는 순간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나만의 바닷가의 보헤미아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희망 존재를 가능케 하는 탄행성을 지닌 희망이 우리 시대가 추구해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망의 바닥에 도달할 때가 종종 있다. 다시 올라올 힘이 없을 때 희망의 정신이 있어야 비로소 그 절망의 바닥에서 두 눈을 뜨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흔히 많이 쓰잖아요. 음식을 안 먹고는 40일을 살 수 있대요. 이거 누가 증명했죠? 예수님이 증명을 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던, 그래서 안 먹어도 40일은 산다 이게 나왔고, 물을 안 먹으면 4일을 버틸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숨을 안 쉬면, 공기를 안 먹고는 4분을 못 버틴다 그랬죠. 공기를 안 먹으면 4분이 죽어요. 희망이 없으면 1초도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1초도 버틸.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밥과 물과 공기가 아니라 희망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이분도 하시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또한 그러한 희망은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 있다. 내부에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불안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실제 올 것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각하는 희망의 정신을 삶의 형태로 지닐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도 죽음이 아닌 탄생으로 내달리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 아닐까. 에고의 궁핍한 순환에 갇힌 피는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한다. 우와, 에고의
궁핍한 순환에 갇힌 피는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한다. 우와. 이고가 내가 가진 이고 있잖아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고집. 그 순환에, 궁핍한 순환에 갇힌 피. 그러니까 피는 뭐죠? 내 생명이고 내 삶이죠. 그러니까 지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의 피는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이고의 궁핍한 순환에 갇힌 피는 세상 밖으로 흘러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보면 약간 체념한 사람들 많죠. 아이고 뭐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거 안 돼 그거 뭐 이런 사람. 자기 이고에 딱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몸에는 피는 흐르거든요. 지 생각에 갇힌 그 피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걸 주지 못해요. 세상 밖으로 흘러가지 못한다. 이런 유의 말들. 희망만이 살아남음을 넘어서는 살아있음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희망은 삶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날개를 달 의미의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 희망은 미래를 갖게 해줄 것이다. 요즘 이제 원체 종말론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는 것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똑똑해가지고 길거리 노숙자가 하는 말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그 사람들도 챗GPT는 쓰기 때문에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뭐 어지간해서 설득도 안 되고 자기 고집도 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만연해진 불안의 분위기는 희망의 싹을 질식시킨다. 불안으로 인해 우울한 기분이 널리 확산된다. 이 불안과 르상 대중을 우파 포퓰리즘으로 인도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주의는 불안에 굴복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불안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그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르상티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좀 알고 가자고요. 공부를 좀 해서. 니체가 이 르상티망이라는 말을 했다고 이제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니체는 르상티망을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열등감과 분노를 숨기고 반대로 자신에 속한 현실을 도덕적 기준으로 포장하는 행위를 르상티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극도의 뭐 우파, 좌파 뭐 이래가지고 어떤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갖고 있냐면 열등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 열등감을 숨기고 상대편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형태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르상티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이해를 돕는다면 지금 우파에 있는 사람들의 열등감이 뭐죠? 우파에 있는 사람들의 열등감은 우파 대통령은 당선되는 족족 다 탄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탄핵당하거나 감옥 가거나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어요. 그거 이번마저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전멸한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니까 이것을 상대편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형태의 행동이 나타나죠. 거기에 누군가가 불씨를 탁 던집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약간의 어떤 쪽의 포퓰리즘 형태로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고 좌파도 열등감이 없는 게 아니죠. 좌파도 나름의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약간 정의나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위장시키려고 하는 형태의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티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나 개인도 그렇죠. 내가 가진 열등감을 숨기려고 내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보다 잘난 누군가를 씹어버리는 방법들을 씁니다. 이게 이제 어쩌면 옳지 않은 행동들일 수 있겠죠. 저기 보면 불안과 르상티망은 대중을 우파 포퓰리즘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혐오를 선동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요 달빛과 함께 춤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불안은 훌륭한 지배 도구다. 대중을 순종하게 하고 공갈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불안한 분위기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없다. 이는 억압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불안을 공공연히 부추기는 혐오 발언이나 이른바 시스템 유로운 의견 표출을 가로막는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는 사유에 대한 불안마저 가지고 있다. 사유할 용기가 사라져가는 듯하다. 사유는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불안의 분위기 속에서는 같은 것들끼리 순환한다. 대세 순응주의가 만연해진다. 불안은 다른 것으로의 다른 것을 동의할 것이 논리에 해당하는 효율성과 생산성의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차단하다. 예. 연대와 친절과 공감은 서서히 붕괴된다. 증가하는 불안과 커지는 르상티망은 난폭하게 만든다. 저기서 불안은 훌륭한 지배도구다. 이게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는 저걸 실제로 인용하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조직 내에 위기감을 불러넣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의 위기감을 불러넣어야 되는데 위기가 불안감으로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조금 심하게 간 것이죠. 그래서 위기와 불안의 개념들도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불안에만 처해 있는 게 아니다. 기후 불안도 대중을 불안하게 한다. 기후 운동가들은 본인들도 스스로 시인했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들의 삶의 진짜 미래를 빼앗는다. 이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환경론자들 있잖아요. 지구 환경론자.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러다 지구 망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지구 살려요.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상 이렇게 하면 지구가 망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이게 자기들 스스로도 희망이 없는 이야기를
순진하다라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뭔지 아시나요? 뭐가 순진한 겁니까? 어떤 아프리카에 기우제를 지내러 사람들이 가더래요. 다들 종교적으로 어느 학교에 모여라, 오늘 기우제 지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기우제 지내러 마을 사람들이 다 가는데 어떤 아이가 우산을 들고 가더래요. 그게 순진한 거죠. 그게 우산을 들고 가는 아이는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희망을 가진 아이인데, 기우제를 지내러 가면서도 우산을 안 들고 가는 어른들은 그 속에 내면에는 어쩌면 불안이나 부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불안이 지배하는 곳에 자유란 없고 불안과 상호는 상호 배타적이다. 불안은 이정표는 세우지 않고 오로지 경고 표지판을 세운다. 앞에 서문에서 만나봤죠. 희망은 의미와 방향을 찾게 해준다. 그러나 불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밤의 여신 닉스의 자식들, 희망의 정령 엘피스, 시멘의 신 타르타노스, 암흑의 신 에레보스, 사랑의 에로스. 엘피스와 에로스는 친척간이고 희망은 부드럽고 담대하다. 어떻게 보면 희망에는 분명 부드럽고 아름다운 담대함이 있다. 희망하는 자는 담대하게 행위하고 인생의 험준함과 무정함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희망에는 무언가 관조적인 것이 있다. 몸을 굽히기도 경청하기도 한다. 희망이 지닌 이러한 수용성은 다시 그 희망을 부드럽게 만들고 희망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더해준다. 저기 보면 요즘 사람들이 부드럽나요? 아니면 좀 날카로운가요? 건드리면 화를 내고 뭐 별 이야기도 안 했는데 지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어서, 희망하면 담대하고 다 부드럽다고 돼 있잖아요. 희망하는 자는 담대하게 행위하고 인생의 험준함과 무정함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희망에는 무언가 관조적인 것이 있고 몸을 굽히기도 경청하기도 한다. 희망이 지닌 이러한 수용성은 다시 그 희망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몸을 굽히기도 경청하기도 한다라는 말은 내가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지껏만 고집하면 그건 희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논리가 가능해져요. 굽히기도 하고 경청도 하면서 가야 그게 진짜 희망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면 희망의 정령 엘피스가 밤의 여신 닉스의 자식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닉스의 형제 중에 시면의 신 타르타로스와 암흑의 신 에레보스 말고도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있다. 엘피스와 에로스는 친척간인 셈이다. 희망은 이렇듯 변증법적 모습을 띠고 있다. 절망이 아닌 부정성의 방향은 본질적으로 희망을 향해 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누구하고 누가 친척간이라고요? 엘피스와 에로스. 엘피스가 누구예요? 희망의 정령이 엘피스고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의 신 에로스는 서로 친척간인 셈이다. 왜? 시면의 신과 암흑의 신하고 만나가지고 애를 하나 낳아서 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 희망과 암흑 뭐 이런 것들이 다 약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희망과 낙관의 차이, 낙관에는 부정적인 것과 의구심, 절망이 없다. 희망적 사유, 요거 중요하니까. 희망적 사유는 낙관적 사유와 다르다. 희망과 달리 낙관주의에는 부정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낙관적 사유에는 의구심도 절망도 없다. 완전한 긍정이 낙관주의의 본질이다. 낙관주의는 어떠한 것이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라고 굳게 확신하는 사유 방식이다. 따라서 낙관주의자에게 시간은 닫혀 있다.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망과 낙관주의는 다르다는 거죠. 이 낙관주의는 그냥 무조건 다 좋다고만 보는 사고인 것이죠. 근데 희망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 기존의 굿라이프라든가 또는 그 긍정심리학을 우리가 다루는 책들에서 항상 언급하는 내용이죠. 뭐죠? 현실적 낙관주의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현실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쟁 포로 중에 낙관주의적인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풀려날 거야 라는 낙관주의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크리스마스 날 안 풀려나니까 실망을 해서 죽었다. 그게 이제 절망이 된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 낙관주의자, 그러니까 현실적 긍정성을 가진 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흔히 있잖아요. 뭐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뭐 이런 류의 이야기가 자칫 낙관주의로 흘러가면 위험해집니다. 현실적 긍정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낙관주의는 완전한 긍정. 이들은 시간이 닫혀 있다. 낙관주의자는 닫혀 있지 않은 미래, 가능성의 여지로서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 낙관주의자에게는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없다. 낙관주의자에게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 미래란 처리 가능한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미래라는 시간은 처리 불가능 안에 존재한다. 낙관주의자는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곳에서는 시선을 주지 않는다. 이들은 기대하지 않는 것 또는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낙관주의자는 마치 노젓는 갤리선의 죄수처럼 자신의 명랑한 기분에 애속돼 있다. 매우 암담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낙관주의자는 자기 태도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낙관. 이게 요즘은 뭐 굉장히 이제 뭐 조금 더 심화되어져 가지고 경우도 많은데, 희망은 방향과 지지할 곳을 찾고자 하는 시도다. 자, 희망은 여기를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희망은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움직임이다. 희망은 방향과 지지할 곳을 찾고자 하는 시도. 희망은 그 과정에서 기존의 것이며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 낯선 대상,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열린 곳,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간다. 희망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을 향해 나아간다. 새로운 것, 완전히 다른 것, 한 번도 거기 있었던 적 없는 것을 향해 나아간다. 계속 읽습니다. 낙관주의는 애써 얻어낼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키나 성격과 같이 자연스럽게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은 당연하게 생겨나지 않는다. 희망은 그 눈을 떠야 비로소 생겨난다. 많은 경우 일부러 일깨우거나 불러일으켜야 한다. 결단이 필요 없는 낙관주의와 달리 행위하는 희망에는 적극적 참여라는 특징이 있다. 낙관주의자는 행위하지 않는다. 행위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낙관주의자는 아무 리스크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이제 낙관주의와 희망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구별을 했다. 그래서 행위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내가 가진 한계성들에서 생겨나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을 감안해서 가지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결단과 참여, 낙관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자, 비관주의도 근본적으로 낙관주의와 다르지 않다. 그저 낙관주의가 거울에 반사된 형상에 불과하다. 비관주의자와 낙관주의자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극좌, 극우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비관주의자의 시간도 갇혀 있다. 이들은 심지어 감옥 같은 시간에 갇혀 있다. 희망은 감옥같이 닫혀 있는 시간을 깨고 나올 힘을 우리에게 부여한다. 저기 보면 모든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비관주의자는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가능성을 보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있습니다. 희망은 긍정사고나 긍정심리학과도 다르다. 이것도 좀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희망이란 단어 하나를 갖다 놓고 지금 이렇게 짚어주고 계시죠. 긍정심리학은 고통의 심리학에서 벗어나 오로지 안녕과 행복만을 얻으려 노력한다. 부정적인 생각은 즉시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해야 한다. 긍정심리학의 목표는 행복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다. 삶의 부정적 측면은 완전히 제쳐준다. 그리고 세상을 마치 사고 싶은 걸 주문하면 모두 살 수 있는 거대한 백화점처럼 묘사한다. 긍정심리학에 따르면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긍정성 숭배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고통의 책임이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고통이 사회적으로 매개된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이게 지금 긍정심리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이분이 약간 제가 볼 때는 과하게 표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는 한데 긍정심리학이 낳은 문제점이 뭐냐면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너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잖아. 팔다리 멀쩡하고 눈 똑바로 닥쳤고 그러면 네가 지금 행복한데 왜 불행하다고 해? 라고 보거든요. 긍정심리학에서는. 근데 이것이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단 말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긍정심리학의 문제점일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것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모든 걸 내 책임이라고 싸잡아 씌우면 라고 하는 부분의 한계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은 고통을 개인적인 문제로 심리적인 문제로 귀속시켜버린다. 그리고는 정작 그러한 고통을 야기한 사회는 보이지 않게 숨어버리는 그 기만적인 관계성은 모른 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 많이 이야기하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계발의 논리가 다 뭐냐면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I can do it.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넌 되고야 말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결국 안 된 건 네 탓이야. 뭐 이렇게 봐버릴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여기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감하고 같이 가자. 뭐 이런 개념들이 이제 필요해진다라는 논리를 적고 있습니다. 긍정성의 숭배는 사람들을 서로에게서 떼어내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공감 능력을 감퇴시킨다. 더 이상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일련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결국 한동안 우리 사회를 지금 휘감았던 긍정심리학의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면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만 자신의 행복, 자신의 안녕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의 긍정성 숭배는 사회의 연대를 끊어버린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 사고와 반대로 희망은 삶의 부정성을 외면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성을 기억하려 하는 것이 희망이다. 희망은 사람들을 분리하지 않고 연결하며 화해시킨다. 희망의 주체는 우리다. 희망하는 것은 현실에 신뢰를 갖는 것이고 믿음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은 미래 약속적이다. 희망하는 것은 우리를 미래를 믿는 자로 만든다. 반대로 불안은 우리로부터 믿음을 앗아가며 현실로부터 신뢰를 빼앗는다. 그렇게 불안은 미래를 막아선다. 자, 이분이 이제 단어의 어떤 유래나 어원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신데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보면 단어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처리 불가능성이 열정적인 사랑과 같은 음극을 갖는다. 아래를 향하는 깊이가 없으면 위를 향하는 높이도 없다.
이런. 지금 서문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좀 바빠졌는데 갑자기. 네. 오늘 약간 시간 범위 내에서 마무리할 테니까. 사람들을 서로에게 떼어내 각자 자기 자신의 기업가가 되도록 했다. 총체적 경쟁과 늘어가는 성과 강박은 공동체를 침식시킨다. 자기애적 고립은 외로움을 불안을 낳는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점점 불안으로 채워진다. 실패에 대한 불안,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 뒤따르지 못하거나 도태될 거라는 불안. 그러나 고루퍼진 이러한 불안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생산성 성과 중심 사회의 특징은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을 통해서 가다 보니 결국에 우리는 불안을 조장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곧 어떠한 강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반대로 자유가 강박을 일으킨다. 이 강박은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 성과 강박, 최적화 강박은 자유가 만들어낸 강박이다. 자유와 강박은 한 몸이다. 우리는 자유의 의지로 창의적이어야 하고 높은 성과를 내야 하고 고유해야 한다는 강박에 스스로를 예속시킨다. 다양하게 요구되는 창의성이야말로 철저한 다른 것,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 발생을 막는다. 이것은 새로운 생산 형태와 결부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억압, 강박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 가지는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자유인 것이지.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롭잖아요. 할 말 다 하고 뭐 지 맘대로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부적인 부분에서의 자유를 구속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왜 그래? 강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스스로의 강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주의 체제를 살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그 강박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되어 왔다라고 하는 얘기죠.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는 또는 최적화시켜야 한다는 이런 불안들이, 강박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장려하는 성과 사회는 서비스 사회가 되어 산업화 시절의 규율 사회를 쫓고 있다. 창의성은 신자유적 장치로 자리 잡았으며 모든 장치가 그러하듯 강박적 성격을 띠고 있다. 창의성은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만을 수행한다. 창의성 장치가 적용된 새로운 것은 결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은 동일한 것만을 반복 생산한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넘어서는 다른 삶의 형태를 가능케 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적 성과사회에서 말하는 새로운 것이란 결국 소비의 형태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적 성과사에서 말하는 새로운 것이란 결국 소비의 형태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의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도 창의성 뭐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창의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소비의 증대, 어떻게 하면 팔릴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누가 더 좋아할까? 거기에 구속된 형태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리지널리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비 사회에서의 한 형태일 뿐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단어를 쓸 때 얼마나 무분별하게 단어를 쓰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끼게 하는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창의성 이러면 다 좋은 말이니까 그런 말을 저기 태극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해요. 창의성이라는 이야기는. 또 뭐 자유라는 말을 또 뭐 어디 가도 해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다 같은 말인 것으로 생각되지만 알고 보면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창의성이란 말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성과라는 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난도질 해놓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의 고립을 심화한다. 소셜미디어는 열설적으로 소셜한 것을 해체하여 결국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하는 걸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결속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잘 연결되어 있다. 관계 맺기는 연락으로 대체된다. 거기에 접촉이란 없다. 우리는 접촉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접촉과 달리 연락은 친밀함을 형성하지 못한다. 타자가 너 그것, 즉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거나 나의 자아를 확인하는 목적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 타자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그 힘을 잃고 약해진다. 반사된 나 자신을 보기 위해 역할만을 부여받는 것은 타자는 그의 다름, 그의 타자성을 상실하게 된다. 연결과 접촉의 부재를 야기하는 사이에 늘어가는 자기에는 불안을 강화한다. 속독하셨네, 그죠? 굉장히 알게. 여기서 굉장히, 자, 볼까요? 관계 맺기는 연락으로 대체된다. 그죠? 거기에는 뭐는 없다, 접촉은 없다. 제가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야, 오늘 내가 저 최홍기 단장님 좀 만나고 올게라 도시락 싸들고 이제 걸어서 출발하잖아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가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접촉이라는 행위를 해야만이 관계 맺기가 되는데, 지금은 그냥 뭐 카톡으로 그냥 뭐 잘 계시죠? 안녕하시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촉이 없는 형태의 연락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뭐라고 써놨죠? 결속되어 있지는 않으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연결되어 있다. 결속되어 있지 않고 연결만 되어 있다. 이걸 이제 뭐 제가 외람되지만 그
링크링이라는 썼었죠. 그래서 슈퍼링크라는 개념을 제가 써서 단순히 커넥션 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링크링 되어야 한다. 연결되어진 것은 의미가 없다. 결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거기다 닻을 내려가지고 시켜버리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 되어 있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기도 보면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너에서 그것, 즉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거나 나의 자아를 확인하는 목적에 지나지 않는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 타자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그 힘을 잃고 향해진다. 너에서 그것으로 바뀔. 희망은 고립시키지 않고 공동체화한다. 된 말이다. 나는 우리를 향해 너를 희망한다. 우리를 향해 희망한다. 우리 그러면 너가 아니고 우리죠. 우리가 되려면 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를 위해 너를 희망한다. 이렇게 불안과 사랑은 상호 배타적이다. 사랑을 희망은 포함한다. 사랑마저도 희망은 포함한다. 이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행위를 할 때 그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죠. 희망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랑은 그건 욕망을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희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는 일종의 집단적 우울에 빠진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미래와 동의어인 탄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다. 와, 왜 집단적 우울에 빠져 있죠, 우리가? 거기에 미래와 동의어인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요새 아이들 울음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잘 들리지도 않지만, 그죠? 이제 울음소리가 세상은 동일성의 지옥이 되었다. 우울은 인류의 모든 희망을 내는 동일한 것의 무한 반복이다. 희망은 우리를 우울과 탈진한 미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약동이요 도약이다. 희망은 행위하지 않는다는 결단 부족의 비판. 희망은 환상을 만들고 삶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는 입장. 이게 희망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 질문했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전 이제 제 뜻대로 한번 세상을 살아보려고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이쁘지요? 기쁩니까? 아니 갑자기 직장 다니던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고 제 뜻대로 한번 인생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쁘세요? 아니면 갑자기 불안합니다. 불안하십니까? 이게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말은 좋으니까 쓰고 있지만 다분히 그 이야기를 지금 하죠. 아까 저 서문에서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도대체 희망이 소위 회피하는 심리는 배신당한다고들 말하는 삶 자체 또는 그 자체로서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저 영양분을 섭취하면 되는 생존에 필요한 영양만 있으면 되는 삶인가? 관념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 자체로서의 삶은 과연 생각할 수 있는 갈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도의 회피는 희망이고 관념을 만들고 사는 이들의 기만이어서 삶의 거부와 동일시한다. 여기서 참 기억해볼 만한 단어가 영양분만 섭취하면 되는 삶. 식사 시간이 내가 삶을 관조하면서 즐기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삶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하는 주유소에 기름 넣는 시간입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영양분을 보충하는 삶. 나는 지금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야 되는데 기름값 벌로 돌아다니는 일이 되면 곤란하다. 꿈없는 현재는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한다. 미래 없이 열정은 불가능하다. 까미는 희망이 유발하는 모든 측면 부정해서 새로운 것에 영감받도록 해주는 희망과 능동 측면을 간과한다고 말한다. 꿈없는 얘기합니다. 좀 어둔합니다. 네. 꿈 없는 현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미래 없이 열정은 불가능하다. 까미는 희망을 너무 좁은 의미에서 논했다. 까미는 희망이 유발하는 행위의 모든 측면을 부정했다. 우리를 행위하게 하고 새로운 것에 영감받도록 해주는 희망의 능동적 측면을 관가했다. 희망 없이는 그것의 역사의 가장 멀리 내다보는 꿈들을 구체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의미하다. 가장 멀리 내다보는 꿈들은 희망의 백일몽이다. 뒤에 좀 더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다한 언어의 공급도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인 윤곽은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보고 공유를 해드리면 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는 마무리하고 2부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고 또 어떤 문장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